48쪽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일단 건너뛰어요. 지금 2단으로 넘어온 겁니다. 다시 근대 이전의 한국사 탐구로. 삼국과 가야의 대외관계. 삼국과 가야는 중국, 일본 등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국제관계를 형성했다. 먼저 백제 동그라미 치고 4세기경 중국의 동진뇌와 우호 관계를 맺고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 고구려의 경우 광개토 대왕은 요동을 포함한 만주 남부와 도만강 하류까지 차지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고 광개토 대왕은 태왕을 칭하는 등 독자적 철학안을 내세웠다. 장수왕은 남조 북조와 각각 교류하며 외교적 안정을 꾀했다. 고구려의 독자적 철학안 나오는데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17체 손에 이르러 국광상 광개토 경 평안 호태왕 18세에 왕위를 올라 칭호를 영락태왕이라 했다. 자, 영락태왕 다 나오네요. 백잔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신라는 4세기경 고구려로부터 중국의 선진문을 받아들였으며 5세기경 고구려의 간섭을 받기도 했다. 이걸 알려주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호우명 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 신라 호우총이라는 그 무덤에서 나온 그릇인데 이 호우명 그릇에 그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어. 영락대왕, 영락 이런 얘기들이 써 있거든. 신라 경주 한복판에 나온 무덤에서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그릇이야. 얘기는 그 당시 광개토대왕의 그 영향력에 신라까지 미쳤다는 걸 알려주는 거겠지. 한편 가야는 5세기 후반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고 백제와 함께 신라를 지원하고 고구려를 물리친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6세기 중반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 진흥왕이었죠.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과 직접 교류했다. 신라의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고구려 외와 교류하면서 신라를 압박했다. 그리고 6세기 후반 중국을 통일한 수가 세력을 확대하자 고구려는 돌궐과 백제 외 연결,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라는 수의 도움을 요청. 그리하여서 고구려 백제 외 돌궐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 신라와 수당을 연결하는 동서 세력이 대립을 했습니다.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수는 세력을 넓히며 고구려의 복속을 강요하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침략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갔다. 뒤를 이은 수, 양제 동그라미 치고 113만 명이라고 해요. 쳐들어온 군대의 수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요동성을 공격했는데 그걸 함락을 못 시킵니다. 별동대를 파견해 평양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요동성을 못 깨고 별동대가 평양으로 바로 갔는데 그 별동대가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에게 패배합니다. 살수대첩이죠. 당나라가 등장해서 고구려를 압박하자 고구려에서는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고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므로 고구려에서는 영계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당과 신라의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영계소문 이름은 좀 알아둡시다. 이에 당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여 여러 성을 무너뜨렸으나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나당동맹과 나당전쟁. 7세기 중반 백제의 공격으로 신라는 대야성을 비롯한 대야성 이름도 알아도 여러 성을 빼앗겼다. 김춘추는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실패. 이에 김춘추는 고구려 정복에 실패한 당과 동맹을 맺고 나당 동맹이 성사됩니다. 이들은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 고구려도 멸망시켰다.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땅에 각각 웅진도독부, 안동도후부를 두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두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다. 그러자 나당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이 나당 전쟁에서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합니다. 자, 이것도 좀 봐둘게요. 알고 싶은 세계사. 7세기 나당 동맹을 체결한 당은 한반도에 군사력을 집중했다. 이 틈을 타 티벳 고원, 이쪽이죠, 서쪽. 티벳 고원 일대에서 여러 부족이 당에 저항하고 토번, 당의 지배를 받던 토요코를 공격. 토요코는 당의 원군을 요청했으나 당은 빠르게 지원하지 못했고 결국 토요코는 멸망했다. 이 토번이 토요코를 공격해버린 거야.
이후 당은 대군을 끌고 토번을 공격했다. 그러나 토번이 당의 군대를 무찌르고 중앙아시아의 탈인문지의 도시들을 장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신라는 당이 세운 웅진도독부를 공격했고 당과 매서우성 기벌포 등지에서 전투를 벌였다. 당나라는 신라 원정 계획을 세웠으나 토번의 이 탈인문지 공격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라가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 마침 서쪽에서 이 토번이 공격을 해오면서 신라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도 당의 재침을 받지 않았다. 다음, 나당 전쟁으로 신라와 당의 관계가 전부 다 멀어졌다. 그러나 신라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필요한 당과 조공책 관계 유지, 유학생, 승려, 상인들 빈번히 모였다. 신라와 당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했다. 무역의 확대로 산둥반도와 창작강 하류 등지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촌이 들어섰다. 신라는 8세기에 일본과 활발하게 교역했으며 중개무역을 하기도 했다. 통일신라 시기 서해안의 당항성 그리고 울산, 당항성, 울산 무역의 거점으로 번성했고 이슬람 상인까지 들어와 무역했다. 9세기 장보고라는 사람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 거점으로 삼았다. 발해 국제관계가 대외교류. 발해는 다양한 교통로를 이용하여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을 했다. 당과는 무왕 때 대립을 하였으나 문왕 이후 조공책봉 관계를 회복하고 문물을 받아들였다. 당에 많은 유학생과 승려가 건너갔으며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비단과 서적 등을 수입하고 모피, 철, 인삼, 말 등을 수출했다. 당은 산동만도의 등주에 발해관을 설치하여 발해일을 이용하도록 했다. 발해는 일본과도 외교관계를 맺어 문물을 교류했다. 일본에 모피, 인삼 등을 수출하고 비단, 귀금속 등을 수입했다. 일본에 남아있는 발해 관련 목감과 외교 문서 등에서 발해와 일본의 교류 모습을 확인하는데 요거죠. 아까 얘기했던 게 발해 사신을 견고려사라고 적어놨어. 이거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라와는 때때로 사신을 파견하고 교통로를 이용해 교류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신라도 이렇게 경주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